네, 2부는 이상원 기자와 함께 대구 예산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하여튼 홍 시장 이야기라기보다는 좀 더 폭넓은 이야기를 준비해 주셨는데 계속해서 예산 살펴봅니다만은 또 우리 기자님이 살펴보시는 분야 어느 쪽입니까? 저는 대구시 예산들 중에서 공공의료 관련된 공공보건의료 정책과 관련된 예산들 좀 살펴봤고 오늘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홍 시장님 이야기가 안 나올 수가 없는 또 주제인데 이거는. 그렇죠. 우리 시장님이 들어오시고 대구의 주요한 공공의료 정책이 좌초된 상황이기 때문에 얘기 안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어김없이 제가 속았네. 글자만 보고 오늘은 딴 얘기하는구나 했는데 어김없이 스나이퍼로 돌아왔습니다. 자, 사실 그 공공의료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별로 그렇게 관심이 거의 없다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대량 확산 때 무엇보다도 공공의료의 필요성에 대해서 절감을 했고, 맞습니다. 대구 의료원의 역할이라든지 진짜 이게 공공의료가 없으면 큰일 날 수도 있구나. 나라가 완전히 말이죠. 뭐 보건부터 시작해서 경제까지 무너질 수도 있겠다. 공공의료가 제대로 안 되면 그런 위기감을 처음 한번 느껴봤는데 역설적으로 홍 시장님은 공공의료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인상을 가지고 있다는 걸 많이 보였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부정적인 인상인데 또 어떻게 보면은 개념 자체가 다른 것 같기도 하고요. 뭐 제가 놀랬던 게 우리나라에는 영리병원이었기 때문에 모든 게 공공이다. 뭐 이렇게 토론회 때 말씀하시기도 했었거든요. 재작년 토론회 때. 작년이구나. 작년 토론회 때 그런 이야기도 하셨는데 그런 걸로 봐서는 공공의료를 바라보는 인식이 완전히 다르거나 아니면은 없거나 둘 중에 하나지 않을까. 그렇게 극단적인 어떤 양극단 어딘가에 있다. 네, 그런 것 같아요. 결국 이제 예산을 보면은 또 그 철학을 한번 엿볼 수가 있는 건데, 자 그러면 이렇게 공공의료에 대한 필요성과 관심 어느 때보다 높아진 이 상황에서 굉장히 오히려 줄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 맞습니다. 이게 예산이 일단은 전체적으로 공공보건의료의 예산이 줄었는데 큰 폭에서 보면 한 100억 정도 준 것 같아요.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 대구시의 공공보건의료 부서가 원래는 2020년에 시민건강국이라고 해서 만들어졌었거든요. 원래는 이제 대다수의 지자체들이 이 공공보건의료 정책을 보건복지 쪽 파트랑 합쳐서 뭐 보건복지국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같이 운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2020년도에 코로나가 창궐하고 난 다음에 이거 이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구나 해서 복지 업무는 복지대로 보고 이 공공보건의료 업무는 따로 떼서 시민건강국이라고 하나 만든 거예요. 그래서 좀 예산도 좀 올려주고 사람도 늘려주고 일하는 사람도 늘려주고 이렇게 했었는데 일단 그 부서 자체가 없어졌고요. 홍준표 시장 들어오고 난 다음에 그 시민건강국 자체가 없어졌고 그러니까 당연히 예산도 조금 줄 수밖에 없을 거잖아요. 부서가 줄었고 그렇기 때문에 부서도 원래는 시민건강국 아래에 4개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이 시민건강을 없애면서 3개과로 지금은 줄어들었습니다. 3개과로 줄어들었으니까 당연히 인원도 조금 줄 수밖에 없고 예산도 조금씩 이제 감소시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조금 보면은 대구의료원 등을 지원하는 부서인 보건의료 정책과 예산이 올해 대비해서 내년에 5% 정도 줄어들고요. 건강증진과는 12% 정도 줄긴 하는데 위생정책과도 0.6% 정도 늘고 해서 전체적으로 주는 금액이 100억 정도로 확인이 됩니다. 특히 이 100억에 좀 큰 폭을 차지하는 40억 정도가 대구 의료원에 대한 지원 예산이었습니다. 네. 사실 대구 의료원 그 홍 시장 취임 초기 굉장히 이슈였는데 맞습니다. 또 이렇게 또 연결이 잊혀져 가던 그 이슈가 다시 부상되는 느낌입니다만 맞습니다. 제2의료원 건립 뭐 이거 가지고도 참 말이 많았잖아요. 네. 홍 시장이 옛날에 경남도지사 할 때도 사실 의료원 관련돼 가지고 여러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고 하나 없애셨으니까. 네. 그래서 그 기시감이 드는 뭐 그런 이슈긴 한데 그렇게 예산 감소되니까 제2의료원 건립 이거 되나?
재의료원 건립은 당연히 지금은 네.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는 상황이긴 해요. 그래서 제가 사실 이 주제를 선정을 해서 이야기를 드릴 때 앞서서 조금 설명을 드리긴 했지만 홍준표 시장 취임 이후에 예산의 감소도 예산의 감소지만 이 공공보건의료와 관련된 정책이 어떻게 조금씩 후퇴해 가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제2의료원 건립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말씀하신 대로 뭐 명시적으로 홍 시장이 제2의료원을 짓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진 않았어요. 지금까지 한 번도 짓지 않겠다라고 하지는 않았는데 하지만 짓겠다라고도 하지 않고 그냥 지금의 현재의 의료원을 강화하겠다라는 이야기만 반복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취임하고 얼마 안 돼서 대구의료원을 강화하는 여러 가지 정책들을 내놨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의료진을 확충하겠다라는 거였고, 그 다음에 건물을 좀 더 이렇게 보강시켜 주겠다. 그리고 시설도 좀 이렇게 추가시켜 주겠다. 노후화된 시설을 바꿔주겠다. 뭐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일부 이루어진 것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지금 봤을 때 현재까지 이루어진 대구의료원에 대한 현재 대구의료원에 대한 강화 정책에 점수를 준다면, 개인적으로 점수를 준다면 작년까지만 해도 제가 한 50점 정도 된다 그랬었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 보면 한 30점 수준으로 떨어지지 않을까. 후퇴했다. 네, 더 후퇴하게 됐죠. 왜냐하면 이 의료원의 그 의료진을 이렇게 보강해 주겠다는 게 사실 핵심이었거든요. 그러면서 그 관련된 예산만 해도 한 수백억을 늘려서 투자를 하겠다라는 거였는데 이게 지금 잘 안 되고 있어요. 연간 10명 정도 가량을 늘려서 내년까지 하면은 거의 한 30명 가까운 인원을 늘리겠다라고 했는데 현재까지 실제로 채용된 인원이 10명이 안 되는 걸로 제가 지금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모자라는 인원은 경북대병원이랑 이렇게 협업을 해서 경북대병원에서 하루 일주일에 두세 번씩 의사가 파견 와서 일을 하는 형식으로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뭐 없는 것보다 낫겠지만 사실 완벽한 채용 형태보다는 해당 그 의료진의 역량이 100% 발휘된다고 보긴 힘들겠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좋은 점수를 줄 수가 없고 더해서 지난번 대구의료 원장 신임 대구의료 원장의 그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도 확인된 사실인데 대구의료원이 좀 대대적으로 홍보했던 게 이 뇌와 관련된 뇌혈관 그 장비를 새로 들여가지고 이제 조영수를 할 수 있는 의료진도 드리고 장비도 드리고 해서 그 조영수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올해 3월에 그게 완벽하게 이제 구성이 됐다. 그래서 의료진도 채용을 했고 신경외과 전문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없었던 신경외과 전문의도 채용을 하고 장비도 드리고 해서 이제 이걸 오픈했다라고 했는데 올해 그 의료원장 신임 원장에 대한 그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그 채용했다는 의사가 경북대병원으로 돌아가고 그래서 그 센터가 거의 개점 휴업 상태로 있다라는 게 확인이 된 거죠. 그러니까 뭐 대구시에 나중에 이제 해명을 해오기로는 당시에 그 의사가 되돌아가는 것과 좀 시점을 맞춰서 파견 의사를 이렇게 받았다 경북대로부터. 그래서 거기가 뭐 사실상 운영을 안 한 건 아니다라고 하긴 하지만 뭐 실제로는 뭐 일정 기간 동안 그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고 또 운영을 제대로 못하게 됐던 건 사실인 걸로 보이고 현재까지 그 시설을 활용한 시술도 크게 많이 이루어지지는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살펴보면 또 크게 큰 점수를 주기는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홍준표 시장이 이렇게 공언을 했던 현재 대구의료원 강화 정책이라는 게 현재까지는 크게 성과를 보이고 있는 게 없으니 이게 제2의료원 대신에 이걸 하겠다라고 했던 걸 크게 평가해 줄 수 있겠느냐에 의문이 생기는 거죠. 네. 그렇지만 또 진정성 의심하면은 나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그래 공무원들의 명예를 실추했다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 부분에서 저도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러니까 제가 이걸 취재를 하면서 공공의료 쪽 파트에서 일을 하는 공무원 공직자들이랑 꽤 많이 알게 됐기 때문에 그분들이 노력을 하지 않는다라는 건 아니에요. 그 부분은 확실히 제가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오케이, 여기서 이제 하자가 자치유됐습니다. 그렇죠. 그분들은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까지 쌓여온 공공의료 그리고 대구의료원 같은 지방의료원이 쌓아온 어떤 문제점들이 원체 많기 때문에 이걸 뭐 단순히 돈 더 줘서 사람 더 채용하도록 하겠다. 돈 더 줘서 좋은 장비를 더 드리도록 하겠다라는 것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다 그럼요. 보니까 전문가들이 이 지방의료 그리고 공공의료 지방의료원의 파일을 키워서 이렇게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는 방식을 제한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고려 없이 홍 시장은 일단은 짓기 싫어. 지금은 짓기 싫어라고 하면서 이게 정책을 틀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거기 홍 시장의 그런 정책 기조에 맞춰서 바뀐 정책 기조를 따라가고 있는 직원들도 어려운 상황이죠. 어려워해요. 네. 아휴, 근데 이 부분이 조금 다른 얘기인데 뭐 이게 말이 되는 소리인지 아니면 개소리인지 우리 의료계에 계신 분들이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네. 이제 인턴 있잖아요. 인턴 네네네. 의대 졸업한 이제 의사 시험 이제 전문의 시험 치기 전에 인턴이 어디에서 인턴을 하느냐 뭐 여러 가지 관심사가 있는데 적어도 말이죠. 그 해당 지역의 의과대를 졸업한 사람들의 인턴 수행을 그 지역에서 할 수 있도록 특히 공공의료에서 우선적으로 하도록 좀 유도를 하면 없는 것보다 낫다. 적어도 그런 생각도 드는데 왜냐면 이제 제 아주 가까운 사람이 지역에서 의대를 우리 지역에서 나왔는데도 인턴 서울에서 했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이 많아요. 대부분. 근데 지역에 의대가 있는 이유 그리고 지역 인재를 또 선발한단 말이에요. 의대가. 그럼 뽑을 때는 지역성을 고려하면서 뽑는데 의대를 나와서 배출되는 의사는 지역성과는 아무 상관없이 그냥 서울로 가든 뭐 그렇게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렇죠. 이거를 뭐 어쨌든 그 지역에서 좀 있도록 강조하든지. 그게 참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아요. 이게 뭐 지금 지난 정부에서 논의가 됐던 뭐 공공의사제나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지역에서 뽑힌 의사들은 지역에서 일정 시간 복무하도록 한다라는 것까지 포함하고 있는 내용인데 그게 또 뭐 변호사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위헌 소지가 있다라는 이야기도 있잖아요. 이게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고 한데 그걸 어떻게 그렇게 딱 해당 지역에서만 일하라고 할 수 있냐부터 해서 여러 문제의 소지가 있고 이러다 보니 아무래도 지금 현재의 법과 제도 상황에서는 그걸 강제할 수 있는 요건도 안 되고 또 지역에 지금은 지역에 이제 인력이 넘쳐나는 수준이 안 되니까 지역에서는 얼마든지 이렇게 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받아서 일을 할 수 있게 할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그런 한계들이 있으니까 어려움이 따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요. 네. 우리 지역 이제 대학에서도 뭐 정부 시책이 꼭 아니더라도 말이죠. 네. 대학교 방침으로 그렇게 하는 건 얼마든지. 서울대 의대 다니는 친구의 삶을 보니까 지방으로 엄청나게 돌리더라고요. 의무적으로 지방에 아주 시골에 뭐 홍성 막 이런데. 그래서 뭐 가점을 준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자연스럽게 유도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 테니까 한번 그런 방법들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볼 필요가 있고 일단은 기본적으로 제도 자체를 전반적으로 뜯어 고치는 고민들을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 그게 막혀 있잖아요. 막혀 있고 또 그런 걸 선도하려고 할 때마다 이제 의료계의 큰 반발에 부딪히다 그렇죠. 보니 참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긴 해요. 그게. 네. 그러게요. 참 우리 대한민국의 총 역량이 다 의료계에 교육계의 총 역량이 의료계로 가는 어떤 그 길을 닦는 그쪽으로 다 집중화돼 있는데 다들 되고 싶어하는 직업인데 어떻게 그 혜택은 시민들이 못 누리는 그 희한한 하여튼 지금 상황입니다. 이게 지방에서도 좀 개선이 돼야 될 텐데 일단은 지금 예산 얘기로 좀 다시 돌아와서 말이죠. 네. 우리 대구 시민의 삶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는 보건의료, 공공보건의료 예산 감소에 따르는 게 지금 우리 기자님의 분석인데 말이죠. 이게 현실로 나타났을 때 그러면 실물적으로 말이죠. 이게 어떤 시민에게 삶에 악영향을 미치나. 일단은 제가 제일 우려하고 있는 건 이게 뭐 예산이 줄어든 부분들 중에서 큰 부분이 일단은 뭐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구의료원도 대구의료원이지만 감염병 대응 예산도 크게 줄었거든요. 이게 코로나19 대응이 어느 정도 이렇게 안정기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감염병 대응하는 예산이 줄어드는 것도 어찌 보면은 당연하다라고 볼 수도 있긴 한데 이거를 마냥 줄이는 게 맞나 하는 생각도 좀 들기는 하거든요. 예를 들면 사실 감염병과 관련되어서 가장 크게 문제가 되었던 게 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 병상도 없고 그러니까. 하는 문제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뭐 법으로 정해놓은
각 병원이 확보해야 되는 이제 감염병과 관련되는 병상들이 있지만 음악 병상이나 이런 게 있지만 추가로 대구시가 고민만 조금 더 한다면은 추가적인 병상을 확보하는 예산도 마련할 수 있고 여유를 들여서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그냥 마냥 줄고 있거든요. 감염병 관련된 예산이.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번에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전문가들이 지적했던 문제가 그거잖아요. 이런 이제 감염병은 주기적으로 다가올 거다. 그렇죠. 주기적으로 반복될 거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래서 세계 해외의 이런 뉴스들도 살펴보면은 크고 작은 이제 감염병 유행이 또 있었다가 없어졌다가 하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언제 또 대구 또 대한민국 대구 이렇게 그 여파가 미쳐올지 알 수 없는 상황이면 미리미리 좀 고민을 하고 대응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그냥 일개 작은 언론사의 기자 혼자만의 생각인 것 같아서 아쉬운 부분이 있죠. 저도 비슷한 생각하는 게 네. 우리 코로나19 바이러스 이 난국을 돌파할 때 말이죠. 우리 지역 병원들이 특별한 저는 희생을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때는 어떤 마음이었겠거니 하냐면 이 일이 미중유의 첫 사태고 곧 없어질 수도 있는 이제 난국인데 조금만 버티면은 헤어나올 수 있으니까 일단 지금 비상 사태니까 당장 병원이 좀 손해를 보더라도 일단 버티자 이런 마음으로 동참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2의 코로나 사태가 만약에 발생하면 선례들이 있잖아요 이미. 그렇죠. 우리 병원 저렇게 가버리면 그 병원처럼 될지도 몰라. 선례가 있잖아요. 그러면 다 안 가려고 그러면 어떡할 거야 이제. 네. 그렇죠. 이게 참 당시에 대구 같은 경우에는 대구 동성병원이 좀 좋은 그런 어떤 기회를 맞은 거긴 하거든요. 대구 동성병원 같은 경우에는 뭐 이후에 뭐 이렇게 사실관계를 인과관계까지는 이렇게 딱 뭐라고 해야 될까 일치한다고 할 수는 없지만 사실 동상병원 같은 경우에는 대구에서 이렇게 그 서문시장 앞에 있는 동상병원을 내주고 난 다음에 성서에 있는 계명대 동상병원의 병상의 인가가 늘어난다거나 이런 좀 인가는 아니지만은 선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지점에서 어느 정도 혜택을 봤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은 이번에는 동산병원이 손해를 보진 않았지만 이제 이후에 또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는 대구의료원과 같은 상황이 벌어질 수는 있거든요. 대구의료원도 코로나를 대응하는 기간 동안에는 흑자가 났어요. 네. 이 정부 지원금이 막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흑자가 났는데 지금은 몇 년 만에 끝나자마자 바로 이제 다음 해잖아요. 23년도 올해는 100억 이상 적자가 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병원이 정상 가동이 되지 않아요. 예전만큼 병상 가동률도 올라오지 않고 예전에는 그래도 80%에서 90% 가까이 이렇게 병상이 가동이 됐는데 지금은 50% 조금 넘는 수준을 유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고 그러다 보니 외래 진료 환자도 그렇게 많이 오고 있지 않은 상황 이런 게 겹쳐서 진료 수익이 올라오지 않으니 적자를 해결할 수 없는 안 그래도 대구의료원 같은 지방의료원은 공익적 사업을 하기 때문에 좀 손해보는 진료들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손해를 이 진료로 이렇게 만회를 좀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진료조차도 예전만큼도 안 나오니까 더 적자가 나는 구조가 될 수밖에 없어서 그게 왜 그러냐고 물어보면은 대구의료원이 얘기하는 건 그런 거예요. 예전에 이제 메르스 때도 한번 겪었던 일인데 저기 메르스 환자 갔던 병원 그리고 저기는 코로나 병원 이런 식의 어떤 낙인 아닌 낙인이 찍혀버리니까 환자들이 올 생각을 별로 안 한다. 그렇죠. 라는 이야기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대구의료원은 그 이미지를 바꾸기 위해서 뭐 뇌혈관 조영술 같은 것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런 것들을 노력은 하고는 있는데 그게 못 따라오는 거죠 아직까지. 그래서 이런 병원의 공공병원의 현실을 봤을 때 민간병원들이 굳이 나한테 이번에 계명대 병원이 얻은 만큼의 어떤 큰 이익이 있지 않은 이상 이렇게 적극적으로 할까 하는 데는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래서 혹시 제가 우려가 되는 게 그 이 점에서 뭐 이제 이야기를 좀 마무리해야 되는데 네. 뭐 아까 지금 대구의료원의 조영술 이야기 하셨네 말이죠. 네. 큰 예산 들여가지고 장비 마련했더니 그 장비 이용한 실태 1년에 몇 건 없네. 재정 건전화하자 줄여. 좋죠. 이런 패턴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혹시?
그러니까요. 그게 저는 걱정인데 일단은 올해까지는 의회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적잖하고 하는데 그리고 뭐 이렇게 밑빠진 독에 물 붓게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이야기는 안 나왔어요. 안 나왔는데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이야기거든요. 왜냐하면은 이전에는 계속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코로나 이전에는 의료원이 항상 이제 적자가 나는 구조이다 보니 뭐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익적 목적의 진료를 하다 보면은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적자를 보고 왜 여기는 항상 적자가 나냐, 왜 계속 지원을 해야 되냐 이런 비판들이 항상 의회에서 예산 심사할 때마다 나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올해도 사실 한 번 의회에서 그런 지적이 나오기도 했었어요. 작년 말에서 올해 초쯤에 한 의원이 그걸 지적을 해서 제가 그걸 바로 써버렸거든요. 어제까지 말이죠. 덕분에라고 하더니 지금 와서 갑자기 또 이렇게 빚잔치하냐라는 식의 비판하는 의원이 있다라고 했는데 그 의원이 지금은 그런 얘기를 안 해요. 그때 왜 그렇게 된 거죠? 그때 그렇게 기사가 나가고 막 비판하는 성명도 나오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 본인을 지적해서. 그러니까 이제 그게 자기가 한 말이 문제구나라고 아마도 인식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올해 예산 심사할 때까지도 그런 얘기를 별로 안 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만 대구의료원이나 이런 기관들에 대한 관심이 줄거나 진짜 적자폭이 늘어난다고 하면은 언제든지 대구의료원 같은 거는 야 이거 적자노무난도 없애자라는 이야기까지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드는 거죠. 네. 그래요. 계속해서 이제 줄어든 부분들 뭔가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사회적 약자와 관련된 부분들을 오히려 더 집중적으로 뭔가 예산을 깎고 그런 거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고 저희가 계속 검증을 하고 있는데 그냥 제 뭐 나름대로 제안입니다만은 이제 대조적으로 는 것만 한번 뽑아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오히려 는 것만 뭐 도대체 뭘 드렸을까? 제가 는 거 하나 알려드릴까요? 대표적인 거? 네. 하나 알려주세요. 예고편으로. 진짜 작은 건데 홍준표 시장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생긴 큰 변화 중에 하나가 서울본부인데 대구시 서울본부가 있습니다. 서울본부에 원래는 공무원들이 이제 늘공이라고 하잖아요. 이 공무원 채용된 시험 치고 들어온 어공과 늘공이 있잖아요. 갑자기 들어온 사람이 어쩌다 공무원에서 어공인데 대부분 다 전부 어공으로 채워졌어요. 2022년 7월 이후에 다 전부 홍준표 시장의 측근들로 국회 보좌관이나 뭐 이런 대표실에 비서로 있었던 이런 사람들이 다 들어왔는데 그때 대구시가 그렇게 하면서 내세웠던 논리 중에 하나가 이제 이 사람들이 뭐 대정부 이런 뭐 대응 능력이나 이런 것도 있다라는 것과 동시에 숙박비를 안 줘도 된다라는 게 있었어요. 다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 집을 서울에 살기 때문에 숙박비나 그 관사 이런 거 안 둬도 된다. 그래서 그 관리 비용을 없앨 수 있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1년 만에 그 숙소비를 부활시켰습니다. 알고 보니까 지방 사람이 있었다라는 게 해명이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지방 사람이 없다고 했는데 그렇다고 사람이 바뀐 것도 아닌데요. 지방 사람이 갑자기 2명이 생겼대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을 지원해야 하기 때문에 숙소 지원비가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큰 돈은 아닌데 3,120만 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왜냐하면 다 이렇게 세수펑크니 뭐니 이래서 줄고 있는 시국에 유달리 늘렸다면 그거 주목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야, 이 시국에도 늘려 예산을? 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건 집중적으로 검토 대상이 돼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궁금해질 수밖에 없죠. 이거 왜 늘어났지? 라고 보니까 그런 이유가 있더라. 그러니까 이제부터 우리는 늘어난 걸 중심으로 한번 왜 늘렸나 예산 도둑 잡아라 뭐 이런 느낌으로 봐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오늘도 귀한 소식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좋은 소식으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